앞에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번째 강의를 미중 관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책이 한 권 미국에서 재미있는 책이 나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2년 동안 같이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사라 허커비 샌더스라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허커비라는 분이 그 아칸소 주지사인데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그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딸인데 Speaking for Myself라는 그런 제목의 뭐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경험했던 것을 썼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주문해가지고 아직 그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8일 날 나온 책인데 마침 이 조선일보 특파원이 그 책을 이제 보고서 조선일보에 그 내용 일부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그 원초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책이 오는 대로 읽고 뭐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한테 사탕 먹으라고 건넸을 때 김정은이가 이거가 혹시 나를 독살하려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먹는 것을 주저주저 했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걸 먹으니까 그때 자기도 먹었더라. 예, 국제관계가 그런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우리 다 알던 얘기죠.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미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에어포스 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전용기죠. 그걸 타고 싱가포르로 향하던 당시 내부 분위기를 전했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핵 외교의 특성상 우리 모두 이 정상회담이 쭉 우스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예, 이거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었다. 어쨌든 핵무기를 가진 국가 중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사랑에 빠졌다, 좋은 편지 받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존 볼튼이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좋아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썼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도 못 알아차리냐라고 트럼프가 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볼턴은 바보지 라는 식으로 뭐 트윗을 올린 것도 봤을 정도입니다. 본질이 뭔지를 서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처럼 북한을 험악하게 다룬 대통령은 이제껏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문제 들어갈 텐데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다시 뒤로 반전될 가능성은 0입니다.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면 3차 대전이 나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이 그게 바로 냉전입니다. 핵전쟁으로 끝나지 않죠. 약한 나라가 꿇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3차 대전이 안 나고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방식이, 끝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다투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불똥이 튀죠. 이 동네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끝나는 상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오래 가지 않고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 결과예요. 그 결과가 오면은 일단은 미중 패권 경쟁, 뭐 전쟁이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이 결론이 나는 겁니다. 첫째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는 겁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하는 것. 이거는 일단 미국이 원하는 1단계가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 예, 급한 대로 뭐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민주정부가 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시진핑 정권이 붕괴는 되지 않지만은 중국 경제가 파탄이 나는 것. 예, 옛날에 모택동일 때 정말 중국 못 살았죠. 그런 중국으로 되는 것. 예, 그 경우에 미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도전자로서 중국은 끝났다. 중국은 미국한테 덤벼들 만한 이제 경제력과 힘이 없어 라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일단은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이 결론을 맺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기적인 상황은 전부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하나도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당분간 민주화가 됐다고 쳤을 때 그 민주화는 궁극적으로 중국이라는 이 큰 나라를 쪼개놓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나라가 너무 커요. 나라가 너무 커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무슨 딜레마가 생기냐면은 티베트 독립합니다. 위구르도 독립해야 돼요. 위구르는 이제 신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몽고 지금 내몽고 독립하겠다고 지금 야단 법석이 났죠. 대만, 홍콩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 문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가 붕괴했을 때 그때 국민들이 그냥 가난한 채로 살까? 한번 잘 살아봤기 때문에 물론 그 잘 사는 것이 이제 정도의 차이지만은 그 잘 살았던 사람들 그래도 후진타오 시진핑 시대에 그래도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시 모택동 시대로 가는 것을 감당을 할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중국에게는 상당히 그 어려운 도전을 제기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중국 공산당 붕괴 그리고 중국 경제 파탄이 미국이 이 정도면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을 잠깐 한숨 돌려도 되겠다 하는 그 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를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더 잘 모르는 부분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미국의 대전략이라는 것이 거의 불변의 전략이 있습니다. 거의 불변의 전략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디바이드 앤드 룰, 분열시키고 지배한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평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말이죠. 중국을 평화롭게 쪼개놓겠다. 미국은 중국을 평화롭게 쪼개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쪼개놓으면은 내몽고 따로 되고 신강성 따로 독립하고 티베트, 대만, 홍콩 다 분리되면은 그 지리멸렬한 중국은 도무지 미국한테 적수가 되지 않죠. 일본한테도 적수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한 5개로 분리되면은 대한민국한테도 적수가 안 될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평화적으로 하려고 해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중국의 딜레마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중국이 자체 내에서 쪼개지기를 도모하지만은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중국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 쿼드라고 합니다. 쿼드는 4개라는 뜻이죠. 그 쿼드를 하나의 그 나토 동맹처럼 미국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쿼드 플러스입니다. 쿼드는 1. 미국, 2. 일본, 3. 호주, 4. 인도. 이 4나라를 쿼드라고 그러는데 쿼드라는 게 넷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한국, 필리핀, 뭐 대만 이런 나라들, 뭐 월남 이런 나라 다 끼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생각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보니까 말이죠. 뉴기니아라고 이건 뭐 정말 허약하디 허약한 나라입니다. 뉴기니아가 중국의 배를 납포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꼬마 나라가 뭐를 믿고 중국의 배를 다 잡아가 우리 뒤에는 호주도 있고 미국도 있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전략 이거는 언제라도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에 항상 뭐 거의 미국의 이거는 룰입니다. 룰로 한 것이 뭐냐면은 그냥 영어로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in Europe and Asia. 지금 여러분이 보는 지도가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딱 가운데 있는 거고 아시아가 왼쪽에 있고 유럽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미국은 저 지도를 좋아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챔피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누구도 미국한테 덤비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은 이쪽의 지배자예요. 이쪽의 지역 패권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할 때 아시아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 거기도 또 전통적인 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이 어느 한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왜? 아시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있으면 그 나라는 태평양을 건너와서 미국을 위협합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가 패권을 잡으면 그 나라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또 미국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패권국 출현 절대 금지. 그 말을 그냥 쓰면은 무지무지하게 거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멋있게 만든 것이 미국의 대전략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1등이 나오면 안 됩니다. 유럽에서도 1등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유럽에 1등이 나오려고 막 보이면은 예를 들어 독일이 1등 하려고 막 설치면은
미국은 유럽의 2등을 도와줘가지고 독일의 1등을 꺾어놓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1등이 되려고 막 폼잡아요. 일본이 1등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한때. 미국은 중국을 도와줘서 일본을 깨버리는 거죠. 지금 중국이 1등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국은 인도와 일본을 도와줘서 그 1등을 또 내려 끌어놓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 유지, 이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이 그러죠. 야, 나는 세계 1등 되기 원하지 않아. 아시아에서 1등하면 돼, 나는. 그거는 바로 미국의 대전략을 직접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거 존 미어쉐이모 교수 책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미국이 유럽보다 다루기가 오히려 더 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아시아에는 큰 나라, 강대국이 세 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일본과 인도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서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3이 안 나옵니다. 누구 하나가 통일하기 전에는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느 경우든지 이 세 나라 중 한 나라를 미국 편으로 묶어두면 된다. 그러니까 인도를 미국 편으로 묶어둬도 되고, 중국을 미국 편으로 묶어둬도 되고, 일본이 미국 편으로 묶여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다 보니까, 중국이 아시아의 1등이 되려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인도와 일본이 중국에 대항해서 미국 편이 되더라. 그래서 뭐 게임이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한국 사람들은 그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을 분석하는데 중국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더 잘 몰랐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지금 와서 좀 당황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너무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중국하고는 경제 관계가 너무나도 깊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안보가 중요하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데 우리가 어느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 외교가 잘못된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예, 우리는 이미 오래전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제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처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요. 2008년 무렵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면은 미국을 중국이 앞서 버릴 거야. 중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미국은 이렇게 가니까, 지금 비록 미국이 중국보다 위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발전 속도가 약해. 중국은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030년에 미국하고 중국의 GDP가 서로 어긋날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이 앞서겠지. 늦어도. 그런 일을 미국이 평화적으로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뭐 아주 흔한 건데,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된 해가 2016년입니다. 2016년. 그래도 어느 책을 보면은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책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2003년에 미국이 중국한테 뒤진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2016년에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조차도 2016년이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해라고 했는데, 예, 이거는 뭐 지금 이미 세월이 지났으니까 틀렸다는 거로 이제 판정이 났는데, 미국은 중국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와가지고 도무지 미국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2023 세계사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 책 한 권 보시는데, 아까 앞에 강의에서 제가 그 옌셰퉁이라는 중국 학자 얘기했죠.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저 책을 썼는데 정말 중국의 미래를 정말 장밋빛으로 그린 책입니다. 2023년이 되면 미국하고 중국은 대등한 나라라는 거예요. 뭐 저는 저 책을 보고서 뭐 별로 동의하지 않고 읽었는데, 중국 정부 관리들이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은 책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중국이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까지 가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이 책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말이죠, 손쓰기 힘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손쓰기 좋을 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지금 이렇게 중국을 쥐어 흔들고 있는 그런 중이죠.
왜? 쉽게 싸워서 이길 때 그 패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들 또 보다 보니까 작년 6월 달에 쓴 글이더라고요. 한 1년 좀 넘은 글인데, 제가 이코노미 조선이라는 잡지에 기고했던 글인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지지도 않은 채로, 즉 평화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도전자에게 양보할 수 있는 전략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국가들마다 전략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항상 앞에서 쏩니다. 쏠 때. 그런데 항상 경고를 계속합니다. 절대로 뒤에서 쏘지 않아요. 경고를 하고 그 경고가 먹히지 않을 때는 앞에서 쏘는. 그리고 미국은 결코 평화적으로 자기의 1등 자리를 도전자한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만이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역사상 나타났던 대부분의 패권국이 다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등이 덤벼들면은 그래, 너가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내 자리를 가져가라고 준 패권국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2차 대전도 나고 1차 대전도 나고 나폴레옹 전쟁도 나고 무적함대의 전쟁도 있었고, 계속 지구 역사에 정말 주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대전들이 발발하는 것이 바로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을 평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미국의 전략 문화, 그거를 알았으면은 이제 곧 미국은 중국을 가서 짓누르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그리고 거기서 대비를 해서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경영하고 경제하는 분들 앞에서 중국에 투자한 것을 서서히 걷어들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그 부상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이 중국일 텐데, 앞으로 얼마 있다가 우리가 거기 가서 돈 벌겠다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전 세계의 구조상 맞는 일이냐?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미국이 이 나라 더 이상 크면 안 돼 가서 억 누르는데, 그 나라 가서 돈을 벌겠다는 우리의 행동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안미 경중이라는 말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내려 누르는데 어떻게 중국 가서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억누르는데 우리가 중국 가서 장사를 하면서 중국을 돈 벌게 해주고 우리도 돈을 벌고, 그러면은 그것은 미국한테 밉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까지도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이 대전략에서 실패한 부분은 그 전 세계 패권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그 이코노미 조선에다가 썼던 겁니다. 미국의 전략 문화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지금 많은 학자들이 2016년에 미국이 중국을 앞서라고 얘기했는데, 못 앞서니까 그땐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앞섰다고 나오는데 뭐로 앞섰냐면은 2014년에 미국의 GDP가 중국한테 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서 밀렸냐? 이건 제가 그 PPP라는 지수를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0평짜리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런데 시골 가서 30평짜리 아파트 3억이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서울의 10억하고 시골의 3억을 같은 거로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지만은 대략 잡으면 그거예요. 그렇게 쳤을 때 중국은 이미 미국을 앞선 거다. 구매력 지수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시 한 끼 먹는데 10,000원인데 중국에서는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절반 벌어도 같이 버는 걸로 계산한다면은 그런 기준으로 앞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중국 사람들 9억 6,400만 명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고 산다. 하루에 10,000원이면은 1년에 365만 원 버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 겁니까? 그러면 한국 기준으로. 그런데 중국 14억 중에서 9억 6,400만 명이 하루에 10,000원 이하로 산다라는,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이 값이 싼 물건을 사 먹으니까 이거 다 이렇게 불려서 계산하면 미국보다 앞선다. 인구도 미국보다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좀 잘못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 몇 년 전, 한 2, 3년 된 자료예요. 한국경제신문
2018년 10월 5일자 자료인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빗나간 중국의 미국 추월론, 패권 경쟁의 결말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달아나는 미국, 추격하는 중국. 미국이 달아나지 않죠. 거꾸로 와가지고 못 뛰게 막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제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묘사한 것은 아니죠. 미국이 달아나고 중국이 따라간다? 아니죠. 지금 미국이 돌아서 가지고 중국 오는 것을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중국이 40년간 9.6%씩 성장을 했고 2020년께 미국 추월할 전망이 쏟아졌다. 예. 근데 2020년이 지금 금년이죠. 아직 격차가 그대로 이제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미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냐. 미국을 과소평가 아니라 미국의 대전략에 대해서 오해했다가 답입니다. 미국의 대전략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미 경중이 안 됩니다. 중국 경제를 미국이 찍어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 가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냐 하는 그 질문을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뭐 여기 나온 그 몇 가지 이제 도표들 보는데 IMF가 이제 쭉 예측한 거를 제가 2013년부터 쭉 이렇게 한 건데 물론 중국이 후발주자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높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뭐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이렇게 쭉 몇 년 동안은 봤을 때 IMF 자료를 가지고 저거 본 겁니다. 미국도 성장률이 꽤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8 내지 9% 정도 성장하더라도 미국의 성장률도 있기 때문에 금세기 중 미국을 앞서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 지금 제가 말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략 문화를 따지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경쟁만 하고 뭐 그냥 쉬운 말로 미국은 도망가고 중국은 따라가고 그러면 언젠가는 잡힌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의 분석은 미국은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뒤돌아서서 중국이 못 오게 누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2019년에 보니까 미국의 GDP는 21조 4,4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GDP는 14조 1,400억 달러. 그래서 아직도 중국의 GDP는 미국의 3분의 2에 살짝 미달합니다. 66% 정도 되죠. 그런데 중국 인구는 14억 3,900만 명이 넘고 미국 인구는 3억 3,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미국 인구보다 4.35배가 더 많죠. 요거를 개인 소득으로 계산해 보면은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중국의 6.6배다. 그러니까 아직도 1인당 소득 같은 것까지 다 따졌을 때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가 아니라 미국은 중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전략을 짜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는 미국이 이전에 겪지 않았던 진정한 다른 문명,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다. 중국 체제는 서구의 철학과 역사에서 탄생한 게 아니다. 미국이 백인이 아닌 대단한 경쟁자를 가진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더더욱은다나 미국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거 저희들이 한번 했던 얘기인데 그 카이론 스키너라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그 흑인 여자 정치학자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미국 국무부의 정책국장으로 뽑아다가 근데 1년 있다가 이제 일단 그 자리를 떠나고 그 대학 연구소로 지금 옮겼더라고요. 2018년 8월 30일 날 국무부에 취직을 했다가 2019년 8월 이제 그러니까 딱 1년 근무하고 나왔어요. 근데 저 사람의 전공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바로 레이건 대통령을 전공한 사람인데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라는 그 숙제를 이제 1년 동안 담당을 했는데 저 사람이 한 말이 중국은 처음으로 서구 문명이 아닌 도전자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문명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학자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싸움은 전방입니다. 전방이. 아까 이제 미국이 중국 그 자체를 흔들어 놓는 작업도 하는데 그 중국 자체를 흔드는 작업 그리고 중국 옆에 있는 모든 나라를 동원해 갖고 중국을 포기하는 작업 그래갖고 지난주 뭐 우리가 계속 그 중국 얘기를 하는데 남진아 해 등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사일이 중국이 뭐 동풍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는데
미국의 군사 압박은 그 이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제 기술 압박도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 기술 압박은 뭐겠습니까? 지금 뭐 화웨이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화웨이를 거의 이제 미국이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반도체 만드는 그 회사들, 이런 회사까지도 전부 순차적으로 그 미국이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바로 쿼드,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쿼드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그 쿼드는 뭐 벌써 이제 보이지 않는 동맹으로 이제 국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뭐 어느 경우에도 이 나라는 반중국, 친미국 한 팀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중국이 말이죠, 동풍 미사일을 미국 항공모함을 쏘려고 만들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해군이 응답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미국 제3함대 사령관, 3함대는 이제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 그 사이를 3함대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3함대가 바로 중국 앞바다까지 와서 7함대하고 같이 작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3함대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In terms of launching of the ballistic missiles, 중국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 해군은 오늘 현재, 이게 이제 그 미사일 쏜 다음 날이에요, 38척의 군함을 남진해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해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38척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군함 38척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세계 10등짜리 나라랑 같다고 그랬죠. 38척이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 수역에서, 이 바다에서 항공 및 항해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해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우리의 의지와 개입을 과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동풍 미사일 쏴도 우리는 계속할 것이고, 동맹국, 파트너, 바로 우리 앞에 강의한 거 여러분 잘 들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파트너는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나라예요. 동맹국은 함께 싸우는 나라입니다. 함께 싸우는 나라가 동맹이다.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우리의 의지와 개입을 과시할 것입니다. 중국 조심해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제이슨 맥콘빌이라는 육군 참모 총장이, 이거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9월 9일자 방송에 나왔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되지는 않고 있다. 예, 저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38척의 군함이 남진해에 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는 관계없나요? 바다에는? 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입니다. 제임스 맥콘빌 대장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지목한 국방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하고 미국의 군사훈련이 작아지는데, 한국이 원하는 훈련은 뭡니까? 북한의 침략을 막는 훈련이겠죠,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훈련은 뭘까요?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에 참여하기를 조금 불편해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훈련 크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그 훈련을 한국하고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맥콘빌 장군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중국을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하는데 또 다른 압박입니다. 중국의 내분 문제인 홍콩이 다시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데 9월 9일인데 9월 6일 약 거의 한 2달 되네요. 6월 30일 날 중국이 아주 엄격한 법을 하나 제정을 했죠. 6월 30일서부터 9월 6일까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 일요일 날 또다시 대규모의 시위가 발발하였다. 지금 뭐 미국은 홍콩을 엄청나게 그 제재를 하고 있죠. 이제 홍콩은 옛날 홍콩이 아닙니다. 홍콩은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모든 것을 홍콩에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홍콩이 중국의 대외 창구였는데 이제 홍콩이라는 끝내주는 대외 창구는 없어진 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홍콩의 그 아주 상가가 밀집 지역 다운타운이겠죠. 거기에서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그 집회를 열 때 그 민주화를 위한 이제 투쟁 집회죠. 그때 옷들도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그러고 나왔는데 요번에는 조금 트릭을 쓰면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밀집된 상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데모하러 나온 사람인지 쇼핑하러 나오는 사람인지 경찰이 잘 구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옷들을 여러 가지 종류로 입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서 그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지 소리를 쳤는지 그것도 경찰이 잡아내기가 애매모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다.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모으니까 그 홍콩 경찰들도 그 사실을 알고 수많은 숫자가 나와서 그 데모에 대비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큰 폭력은 아니었는데 물병이나 우산을 뭐 이렇게 그 막 다 투척을 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데모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홍콩 그 캐리람이라는 행정장관 여자죠. 예, 그 사람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아주 극심한 보복을 당해서 뭐 비자카드라든가 마스터카드도 쓸 수 없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아들도 학교에서 쫓겨나서 오는 그런 판국이 되었는데, 하여간 캐리람이 홍콩에 이제 금년 원래대로 하면은 9월 6일이 홍콩 의회 선거하는 날이랍니다. 근데 선거를 하게 되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민주주의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그것을 막으려고 캐릴람이 선거를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홍콩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다 1년씩 자동으로 다 연장이 되는 거예요. 민주화 후보들은 이 연장이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뭐 이제 거취를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표 내고 다 관두겠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캐리람 행정장관의 이 선거 1년 연기 명령은 뭐 핑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거하면 나쁘다. 코로나 때문에 선거하면 나쁘다 그러면 사람들 화나서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한테 더 나쁠지 모르죠. 홍콩 사람들이 그런 변명을 믿지 않는다. 예. 그리고 말이죠. 그동안에 데모를 자제했던 것은 뭐 틀림없지만은 최근에 홍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하루 발병자가 하루 뭐 이제 양성 판정자겠죠. 한 15명 정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마스크 쓴 채로 이제 길로 뛰어나왔다라고 하고, 예, 그 사이에 뭐 아주 유명한 반체제 투사 지미 라이라는 사람이 또 체포도 당하고, 그리고 홍콩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12명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보트 타고 대만까지 뭐 수백 마일 거리에 있는 대만까지 피신 가고 그랬답니다. 이들은 북경 당국에 의해 체포된 바도 있었고 구금된 바도 있었다. 지금 나와가지고 일단 그 투쟁의 장소를 대만으로 옮긴 거로 돼 있습니다. 홍콩 문제가 다시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 제가 이제 그 뭐 해외 유튜브를 보다가 월드뉴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국의 배를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아 그러면 조금한 나라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로 치는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가 중국의 배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뭐 전투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놨는데 그 보니까 문장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은 Papua New Guinea captures Chinese vessel, shoots the captain and detain 8 crew members. 그러니까 군함은 아니에요. 배를 잡았는데 군함은 아니고 8명의 선원을 잡았고 그리고 캡틴을 총으로 쐈다. 예, 이것이 만약 뒤에 미국이라든가 호주가 버텨주지 않으면은 이건 뭐 하룻밥도 안 되는 것이죠. 뭐 중국 군함 한 두어 척 가면은 뭐 멸망할 수도 있는 나라인데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두테르테라는 사람이 필리핀의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그 스타일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대단히 친중적인데 뭐 어떤 사람은 그 두테르테의 그 조상들이 다 중국에서 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두테르테는 대단히 친중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됐어요.
2020년 8월 26일자 보도인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필리핀의 주요 인물들 그리고 뭐 외무장관 뭐 전직 UN 대사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If China attacks our navy, we will call the United States, Philippines says. 만약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해군을 공격하면 우리는 미국을 부를 것입니다. 이거 아주 참 중국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너 나를 때리면 나 미국 부를 거야. 동네 꼬마들이 그 등치 큰 녀석이 때리려고 그러면 나 우리 형 부를 거야 그러는 소리나 마찬가지. 형이 훨씬 더 큰데. 폼페오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중국이 남진해에서 필리핀군 혹은 공적인 선박, 그러니까 필리핀의 퍼블릭십이라는 겁니다. 혹은 항공기를 공격할 경우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위 조약이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그 앞전강에서 얘기했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하고 한국입니다. 미국하고. 필리핀 거는 51년, 우리 거는 53년. 그래서 필리핀 거가 역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거가 훨씬 더 진한 동맹이라고 그랬죠. 왜? 1990년부터 미국하고 필리핀 관계는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가 필리핀은 우리나라하고는 안보 상황이 다르죠. 필리핀은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게릴라 이런 것들이 위협을 하죠. 중국이 필리핀의 군사력을 공격하면 배를 공격하면 그러면은 미국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이 액티베이트 발동되게 될 것이요. 테오도 로신 주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필리핀의 외무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이 동진아해, 남진아해에서 작전하는데 필리핀 공군기들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찰 비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지하게 분노하는 일이죠. 야, 너 우리 편 한다고 그러놓고 무슨 짓이야? 그런데 테오도로 로신 외무장관이 남진아해에서의 항공정찰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하고 필리핀 외무장관이 걸어가는 사진입니다. 필리핀 외무장관이 남진아해 항공정찰 계속하겠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아주 깔끔하고 결정적인 언급을 한 사람이 전 UN 주재 필리핀 대사 이름이 라우로 바자라는 사람입니다. 라우로 바자 2세인데 이 사람이 한 말, 필리핀은 영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영어 뭐 참 다 잘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필리핀은 그 충돌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편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우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슨 재간으로 필리핀이 거기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경우에 And the Philippines will have no choice. 선택지가 없어요. But to find itself siding with the United States.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는데 한국이 중립을 쓸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미국이 자꾸 뭐라고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주미 대사가 그랬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중국하고 경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딱 들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 편을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미국 편을 택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말이죠. 우리가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중국하고 한번 법정에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승리했습니다. 16대 0이었어요.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중국이 인공섬에 그어놓은 영해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다. 그날 시진핑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날 시진핑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한테 전투태세 명령을 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가서 이겼지만은 차라리 안 이긴 것보다도 못한 상황에 당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3일 폼페오 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하는 행동들은 불법이다라고 불법 선언을 했죠.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인도 해군이 남진해로 지금 파견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몽둥이 휘두르고 막 싸웠다고 그랬죠. 라다크 클래시라고 합니다. 라다크에서 충돌이 있은 후에 이제 바다에서도 인도 해군이 남진해로 군함을 보냈다. 여러분이 보는 F-51이라는 군함입니다. 물론 이 군함은 최근에 우리가 말한 미국의 머신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거기에 비교하면 조그만 군함이에요. 길이가 한 125m 되고 저런 걸 이제 프리기트함이라고 합니다.
구축함보다 이제 한 급 낮은 급의 함인데, 그래도 인도 해군이 중국이 아주 정말 짜증내는 지역에 지금 미국 해군이 38척이나 와 있다는 그 해역에 인도 해군을 파견하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면은 지금 인도,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아, 그리고 쿼드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미국의 편에 서고 중국의 척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맞느냐? 제가 안미경중은 대책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내리누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라는 것은 대전략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죠. 뭐 쟤랑 똑같은 견해들이 이미 오래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견해를 잠깐 읽어드리는 거로 오늘 강의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대사를 제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김하중 대사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북경의 대사로 갔죠. 그 사람이 조선일보에 한 말입니다. 진부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 기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게도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자꾸 한중 관계를 말하는데 이제 택할 때 이거는 미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한 겁니다. 또 한 분 강성학 교수입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한 저희 선배 교수인데 한국이 어떻게 줄 서야 되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중국의 전략적 행위에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동맹국 미국의 대체국이 될 수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통일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통일을 원하면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외교사에 빛나는 최고의 전략가 비스마르크는 5대 강대국 사이에선 항상 3회 모임에 속하는 것이 낫다고 충언했다. 지금 중국 편이 누구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비스마르크는 5대 강국 중에서 우리가 택할 때 3회 쪽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3대 2가 더 나니까 3위. 한국의 미래는 나홀로 야망에 들던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한국의 모든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그 강성학 고대 명예교수하고 김하중 대사가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국제정치학의 진수를 얘기한 겁니다. 국제정치의 진리를 얘기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그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 얘기한 것을 잘 따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입장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잘 정할 것을 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반도 주변 상황,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